여러분 안녕하세요. 점력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환상의 플레이그라운드 미래 실감 콘텐츠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999년에 처음 등장한 싸이월드는 한국인 5천만 명 중에 3,200만 명이 애용한 SNS 채널이었는데요. 당시에 어떤 글로벌 SNS보다도 사용자들에게는 재미도 있고 영향력이 있는 온라인 공간이었습니다. 미니홈피에서는 내 아바타 역할을 하는 미니미가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예쁜 옷을 사입고요. 음악도 틀고 배경 스킨도 바꾸고 가구는 물론이고 가전제품을 공간에 채워서 내 가상의 홈에 친구들을 초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 그 세계에 특별한 가상화폐, 바로 도토리가 필요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싸이월드에서 현실 세계만큼의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교감을 하면서 감정을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미 메타버스 경험이었고요. 아직도 그때의 감정을 아련하게 또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상화폐가 도토리라니 너무 귀엽지 않나요?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에 이용자가 기존의 PC에서 편의성을 높인 스마트폰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것은 하락세를 맞이했습니다. 2000년대 초 메타버스 1세대 이후에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한풀 꺾였는데요. 현재 메타버스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다시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물리적 실제와 가상의 공간이 실감 기술을 통해서 매개 결합되어 만들어진 융합된 세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을 연결해주는 이 실감 기술은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3D 매핑 모델링, 시청각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이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기술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현실이 상호작용하는 세계, 이게 곧 메타버스이죠. 이 메타버스란 단어는 1992년 미국의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클래시에서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소설에서는 메타버스를 VR 기기를 쓰고 몰입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가상현실 플랫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메타, 그리고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 메타버스는 현실처럼 구현된 온라인 가상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런 메타버스의 등장을 시기별로 분류를 해보면 태동기, 확산기, 정착기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태동기는 게임, 소셜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서 일부 산업에서는 메타버스 도입과 활용, 그리고 체험형 메타버스가 등장을 한 시기입니다. 확산기는 태동기의 정보 그리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각 산업에 특화된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요. 또 도입을 하면서 다양한 산업에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한 시기입니다. 정착기는 메타버스 기술이 데이터 그리고 AI와 결합을 하면서 더욱더 진화된 형태로 완성이 되면서 소비자 서비스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콘텐츠 기반의 시장 형성이 주를 이루었고요. 향후에 미디어 기술 그리고 VR, AR, XR 산업과 접목이 되면서 산업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일각에서는 킬러 콘텐츠의 부재다, 기술의 미성숙이다, 이런 부분들을 꼬집으면서 실제 산업으로 옮겨가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생태계 구축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화질도 아직은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시장이 보급화가 안 된 점은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습니다. 메타버스의 재부상 배경은 사회, 문화, 기술적인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세 가지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팬데믹을 겪으면서 원격 근무 그리고 원격 수업 같은 비대면으로 일 처리를 하는 문화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일각에서는 킬러 콘텐츠의 부재다, 기술의 미성숙이다, 이런 부분들을 꼬집으면서 실제 산업으로 옮겨가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생태계 구축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화질도 아직은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시장이 보급화가 안 된 점은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습니다. 메타버스의 재부상 배경은 사회, 문화, 기술적인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세 가지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팬데믹을 겪으면서 원격 근무 그리고 원격 수업 같은 비대면으로 일 처리를 하는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환경을 받아들이는 데에 저항감이 사라졌습니다. 둘째로는 메타버스 같은 가상 공간에 익숙한 MZ세대의 부상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5G, 또 VR, AR 이런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메타버스의 성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메타버스는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부정적인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그래도 미래 경제 사회 혁신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양새입니다. 메타버스의 장점은 현실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일상의 행위들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가상 세계에서의 활동을 한층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속에서는 다양한 주체인 개인과 창작자 또 기업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체적인 실감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BTS가 다이너마이트를 이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공간에서 발표하고 온라인 공연을 선보이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게임 산업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소셜 네트워킹 같이 다양한 형태로 구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메타버스의 발전 방향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교차 그리고 결합, 수렴으로 이해되면서 두 세계가 융합된 형태로 계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구현 형태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미러월드, 가상세계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증강현실은 실제 존재하는 세계를 가상의 이미지로 만들어서 여기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을 하고 마치 실제 환경이 원래 그런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형태입니다. 엄청난 유행을 했던 포켓몬고 게임도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것이고요.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현실 세계를 증강한 형태의 구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스웨덴의 라이프스타일 기업 이케아가 서비스하는 가구 배치 앱 이케아 플레이스도 대표적인 예인데요. 옷과 다르게 입어보고 살 수가 없는 가구를 가상으로 내 공간에 배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라든지 디자인 면에서 실패율을 거의 줄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 라이프로깅은요. 인간의 신체, 감정, 경험, 움직임 이런 정보를 직접 또는 기기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가상의 공간에 재현하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SNS 활동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용하고 계실 분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나이키에서 제작한 트레이닝 클럽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라이프로깅 유형인데요. 달리기나 홈 트레이닝 같은 운동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이것을 SNS에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러월드인데요. 일명 거울 세계. 실제 세계를 가능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가상 세계에 반영하고 정보를 확장시키는 형태인데요. 구글 어스라든가 게임 업랜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업랜드는 모노폴리,
모두의 마블과 비슷하게 미국 도시의 토지와 건물을 사고 팔 수 있는 게임인데요. 구글 지도를 활용해서 현실과 같은 도시를 재구성했습니다. 네 번째는 가상현실. 현실도 아니고 현실 똑같이 옮겨놓은 것도 아니지만 진짜 현실처럼 생생한 가상의 환경을 의미하는데요. 사용자가 완전한 형태로 몰입을 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100%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인공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려면 헤드셋 형태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인 HMD를 활용해서 현실 세계와는 차단을 하고 가상 세계로 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제페토 그리고 로블록스를 들 수 있습니다. 제페토에서 이용자는 얼굴 인식과 AR 또 3D 기술 등으로 만들어진 본인과 닮은 3D 아바타를 기반으로 해서 현실에서의 배경에 자연스럽게 합성된 공간에서 다른 이용자와 소통을 하고 가상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메타버스 네 가지 유형은 정확히 구분되어 구현된다고 보기보다는 점차 유형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기업이 제공하는 메타버스 서비스가 이 네 가지 안에서 구현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감 기술들은 어떻게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주요한 접목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입니다. 정체성 탐색, 상황 학습, 경험 확장, 몰입 확대, 문제 해결, 시스템적 사고 같은 수많은 기회를 제공해서 나이대에 따른 발달 가업을 수행하고요. 지식을 효과적으로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가상현실 플랫폼 세컨드 라이프 내에 지어진 홀로코스트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대표적인 교육 사례인데요. 전쟁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를 주고요. 추모회 같은 것을 통해서 공감에 기반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 앱 메타버스 스튜디오에서는 코딩 스킬 없이도 위치 기반 기술을 접목한 게임형 교구를 교사가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는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관객 유입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전시라든가 공연 작품 그리고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활용이 될 텐데요. 전시 공간이나 공연 공간을 그대로 디지털 플랫폼상에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나아가서는 이제는 상호작용을 한다든가 시공간성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시카고 역사 박물관에서는 AR, VR 기술을 활용해서 사진, 영화, 청각자료 같은 박물관의 전시품들을 그 역사가 담긴 장소에서 재현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몰입 경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019년에 열린 메타버스 게임 포트나이트 콘서트는 DJ인 마시멜로와 협업을 통해서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여기에는 1,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동시 관람을 했고요. 또 2020년에는 래퍼인 트래비스 스캇이 대륙별로 가상의 투어를 개최해서 2,700만 명의 이용자가 관람을 했습니다. 홍보 마케팅 분야에서는 전통 미디어 그리고 일부 온라인 미디어의 일방향적인 소통의 한계를 극복을 하고 몰입형 광고, 오가닉 마케팅을 통한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또 샌드박스형 게임의 경우에는 낮은 비용으로 인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과 공익, 또 문화, 예술, 정계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목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구찌는 테니스 클래시와 협업을 통해서 구찌 디자인을 한 아바타형 테니스복을 판매를 했고요. 또 루이비통은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선보였던 루이비통 디자인의 스킨을 실제 제품으로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구찌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와의 만남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부 아이템 선공개 열흘 만에 구찌 IP를 활용한 2차 콘텐츠가 40만 개 이상 생성이 되었고요. 3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브랜딩과 마케팅 영역이 함께 확장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주요 자산인 파워 셀러브리티와 팬 사이에 있는 상호작용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될 텐데요. 가상현실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쇼케이스, 공연, 팬미팅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셀러브리티 아바타를 구현해서 팬 개개인들에게 특화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현실의 아이돌과 가상세계의 아바타가 함께 활동을 하는 콘셉트의 걸그룹 에스파를 데뷔시켰습니다. 실제 인물과 아바타가 서로의 세계를 오가는 스토리텔링을 가짐으로써 현실 그리고 가상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6인조 버추얼 그룹 이세계 아이돌 그러니까 이세돌은 우리 대중문화사와 문화 콘텐츠사의 흥미로운 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마케팅 없이 콘텐츠만으로 팬들과 소통을 하면서 2021년 12월 디지털 싱글 앨범을 발매해서 정식으로 데뷔한 가상 아바타 그룹입니다. 2022년에는 두 번째 싱글 앨범을 냈는데요. 곡이 공개가 되자마자 주요 온라인 음원 차트에서 실시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강자를 듣는 분 중에도 아마 이세돌의 팬이 있으시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팬과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세계관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가상 속의 인간을 현실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상황으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으로 실감 콘텐츠는 더욱더 발전을 하고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살피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 상황일 때만 해도 테크 기업들의 중요한 키워드는 메타버스였는데요. 그런데 2022년 말에 생각하지 못한 다크호스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챗 GPT인데요. 그때 시작된 AI 열기에 밀려서 활기를 띠던 메타버스는 기업과 사용자들의 관심 밖에서 좀 멀어지는 모양새였어요. 챗 GPT에 압도당했다고나 할까요? 메타버스와 거리를 두는 기업들의 행보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전화위복과 같은 일이 이 생성형 AI 탄생으로 일어났는데요.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생성형 AI가 버추얼 휴먼 시장에도 침투 해서 AI 기술이 여기에도 본격적으로 적용이 됐고요. 여기서 또 다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버추얼 휴먼은 제작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고 실제 현실 이미지와는 차이가 많아서 사랑받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를 만들어내는 생성 AI는 버추얼 휴먼의 부자연스러움을 크게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디지털 휴먼이 활동하는 메타버스 역시도 AI를 만나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이죠. 뉴질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소울머신은 버추얼 휴먼과 메타버스의 부활을 이끄는 대표적인 AI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갑자기 한국에서 유명해진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돌 그룹 갓세븐의 멤버 중에 한 명을 버추얼 휴먼으로 복제했기 때문인데요. 멤버인 마크 투안의 아바타는 유튜브에서 자신을 디지털 마크라고 소개하면서 24시간 내내 팬들과 교감을 할 수 있었다고 했죠. 소울머신은 AI와 애니메이션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차원의 버추얼 휴먼을 만들고 있는데요. 유명 셀럽들의 버추얼 휴먼부터 메디컬, 유통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가상인간도 제작을 합니다. 몇 시간 안에 유사성, 개인 특성, 목소리를 캡처해서 버추얼 휴먼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AI 더빙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만들어진 콘텐츠는 몇 번만 클릭하면 한국어 동영상으로도 전환이 되죠. 챗 GPT가 가상인간에 생동감을 주고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AI와 만난 버추얼 휴먼은 메타버스 세계를 더욱더 현실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스타들의 모습과 거의 일치하는 아바타 이러면 몰입도는 더욱 높아지겠죠. 이렇게 메타버스 분야에서도 초거대 AI는 부활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버스 활용을 돕는 에이전트 서비스 그리고 생성형 AI가 자연스럽게 접목이 된다면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버스를 본연의 업으로 삼는 제페토, 또 로블록스 같은 기업 외에도 메타버스에서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는 기업들은 전 산업에 걸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통, 소비재 산업과 같이 소비자들과 접점을 이루는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기업 마케팅 효과를 증진한다거나 MZ세대를 타겟팅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게임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ICT 외에도 모빌리티, 제조업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계속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별 움직임을 알게 되면 나의 전공 분야 산업의 움직임, 메가트렌드, 미래 직업의 방향, 그리고 핵심 역량을 어떻게 내가 키워나갈지를 파악하고 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메타버스 세계관을 만든 필립 로즈데일은 스마트 클라우드 쇼 2021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타버스의 진화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화의 열차는 이제 막 출발했다. 예측 불허의 메타버스에 초거대 AI가 가세했습니다. 두 개의 동력으로 움직일 진화의 열차에 여러분도 가뿐하게 잘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은 불안하기도 하지만 또 여기서 엄청난 기회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AI와 만드는 콘텐츠 팩토리, 방송 광고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연히 방송 채널에서 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번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AI 기술을 통해서 복원된 혼성그룹 거북이의 리더 고 터들맨이 기존 멤버들과 함께 꾸민 무대를 보면서 마음이 아릿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인생은 각자가 주인공이라는 가사를 닮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노래가 시대와 관계없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울림을 준다 싶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실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의 OST에 쓰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 그리고 목소리를 복원해내는 기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움과 위로를 전할지 생각을 해보면서 그게 꼭 진짜가 아니고 가상의 모습일지라도 큰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기술은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통적인 방송사의 방송 콘텐츠보다도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쿠팡플레이, 웨이브, 티빙 같은 OTT 서비스라든지 1인 미디어와 유튜브 같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보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졌습니다. 넷플릭스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고객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최상의 품질로 즐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가입할 때부터 고객 맞춤 서비스를 통한 AI 알고리즘을 작동시켜서 개개인의 만족도를 높였던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유튜브는 1인, 개인을 의미하는 유, 그리고 플러스 방송을 의미하는 튜브의 합성어인데요. 2005년에 페이팔의 직원 3명이 공동으로 창립을 해서 4월 23일 미 앳 더 주 동물원에 있는 나라는 영상으로 최초 유튜브 업로드가 시작되었죠.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빠르게 파급이 되었고요. AI를 접목시키면서 서비스가 향상이 되면서 1인 미디어의 독보적인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송사든 기업이든 콘텐츠 제작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요. AI의 접목은 점점 우리에게 오감과 감성을 만족시키고요. 체감, 체험적인 실감 콘텐츠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감 콘텐츠 기술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또 홀로그램이 발전이 되면서 현장감이라든가 상호작용감, 그리고 몰입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기술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상현실입니다. VR이라고 하죠. 어떤 특정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가상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실세계를 대체해서 몰입감 있게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증강현실은 AR이라고 하죠. 가상의 콘텐츠가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실제 화면에 오버레이에서 보여주면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해서 현실감 있게 경험하게 합니다. 혼합형실, MR이라고 하는데 VR의 몰입감 그리고 AR의 현실감을 살려서 현실의 환경에서 가상 객체를 현장에 있는 것처럼 시각화하고요. 또 가상 정보를 제공해서 사용자가 현장에서 가상 세계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면서 직관적인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 홀로그램은 별도의 사용자 디바이스가 없이 사물이 가지는 모든 빛에 대한 정보를 홀로그래피 원리를 통해서 실제와 같은 자연스러운 입체 영상으로 재현을 하는데요. 사용자에게 깊이감과 실제와 같은 입체감, 또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영상으로 제공하는 실감 콘텐츠 궁극의 기술로 초실감 사회를 구현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세부적인 컴퓨팅 기술이 선행돼야 하는데요. 첨단 컴퓨터 그래픽, 실시간 렌더링, 컴퓨터 비전, 360도 다면 영상, 플랜옵틱 영상 기술 같은 데 AI 알고리즘이 접목이 되면서 더욱더 우리들에게는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 그래픽은 실세계의 사람, 배경, 물체 같은 외형, 또 움직임, 색상 같은 것을 디지털화하거나 3D로 재구성하는 기술인데요. AI 영상 합성, 또 영상 보정, 보건 기술과 접목되어서 실제로 실물과 구분하기 힘든 수준의 극사실적인 영상 콘텐츠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렌더링은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서 2D 또는 3D 모델에서 사실적 혹은 비사실적인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세스인데요. AI와 접목이 되면서 실사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고품질 실시간 렌더링이 디바이스의 자동 맞춤형으로 제공이 됩니다. 컴퓨터 비전은 입력된 영상으로부터 다양한 고차원 정보를 인식하고 분석해서 3D로 재구성하는 기술인데요. AI와 접목된 센서 기술, 또 신호 처리 기술, 깊이 추출 기술 등을 통해서 야외 환경에서도 깊이를 획득할 수 있고요. 사람이나 사물의 실제 움직임, 또 자세한 표정을 좀 더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360도 다면 영상은요. 360도 전용 특수 카메라나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전방의 영상을 찍고 모아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서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AI와 접목이 되면서 고품질의 자동 촬영, 영상 추출을 통해서 입체감이라든지 몰입감을 더욱더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플랜옵틱 영상은요. 라이트 필드를 기반으로 해서 촬영 시에 모든 점에서 반사되는 빛의 모든 방향과 세기를 인식해서 공간 정보로 받아
받아들이고 마치 현실 같은 시각 체험을 제공하는 촬영과 편집, 가공 기술인데요. 인공지능과 접목이 되면서 실제 공간에서 물체들을 극사실적인 영상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방송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영역으로 넘어왔고요. 이제는 AI의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촬영 카메라와 조명, 분장, 방송 세트장, 영상 편집, 방송 송출 시스템 같은 거의 모든 영역이 급속도로 디지털 인공지능화 되고 있습니다. 이제껏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제작을 해온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AI를 통해서 제작 환경이 혁신적으로 바뀌면서 기획부터 촬영, 편집에 이르기까지 영상 산업 전반에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방송 제작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AI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AI 음성 인식, 음성 합성 기술인데요. 자연어 처리 기술, 딥러닝, 언어 기술, 사람이 말하는 음성과 오디오를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해석해서 문자로 전환하는 음성 텍스트 변환 기술이 있고요. 다양한 언어의 텍스트를 원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변환을 하는 텍스트 음성 변환 기술을 탑재해서 AI 아나운서, AI 사회자, AI 가수 같은 AI 방송 출연자를 통해서 재난 방송을 한다든가 쇼 방송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이미지 인식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동영상이나 이미지 사진 자료에서 특정 객체를 식별을 하고요. 또 장면을 이해하는 기술인데요. 딥러닝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이미지 인식은 컴퓨터 비전 기술의 하나로 세 가지 태스크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내에 특정 사물을 분류하는 태스크, 두 번째는 여러 사물을 동시에 검출하는 태스크, 세 번째는 사물들을 픽셀 단위로 식별해서 분할하는 태스크입니다. 실시간 방송에서 AI 이미지 인식 기술로 특정 이미지라든가 동영상 자료를 검색하고 추출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하이라이트 방송 클립 영상을 자동적으로 생성해서 유튜브 그리고 SNS 등에 자동적으로 스트리밍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동영상이라든가 이미지, 음성 합성에 생성형 AI를 적용한다거나 버추얼 휴먼을 통해서 진행자나 출연인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는 AI로 자동 번역을 하고 더빙을 하고 음원 생성을 구현해서 현지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장비는 고가겠지만 길게 보면 방송 제작의 모든 면에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럼 방송 제작 과정을 통해서 첨단 AI 기술이 활용되는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획입니다. 방송 시나리오 혹은 방송 대본의 창작인데요. 영화 감독 오스카 샤프와 AI 연구자 로스 구드윈이 공동 개발한 AI 시나리오 작가 벤자민은 2016년에 최초로 AI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쓴 시나리오 선스프링이란 단편 영화로 제작되면서 방송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이제는 방송의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AI 도움을 받아서 기획을 하고요. 대본을 쓰면서 작가와 PD의 역할도 AI가 일정 부분은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참신한 스토리 라인이라든가 캐릭터, 영상미 같은 창작 영역에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2023년은 전미방송협회에서 주관하는 세계 방송장비 전시회가 100년을 맞이한 해였는데요. 이 전시회에서는 AI 기술이 장착한 첨단 방송 장비들이 선보였습니다. 실제보다도 더 실제 같은 가상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을 해서 로켓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생중계 상황에서도 각종 데이터들을 즉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생방송에서 증강현실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서 분장을 통해야만 가능했던 일도 AI를 활용해서 사람의 모습을 나이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바꿔주는 기술도 있습니다. 촬영에는 그동안 많은 카메라맨들이 필요했는데요. 앞으로는 한 대의 카메라로 여러 장면을 잡는 기술로 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카메라는 스포츠 경기에서 누구 한 사람을 지정해놓고 카메라 앵글이 이 선수만 따라다니도록 하는 게 가능했는데요. KBS 미디어 연구소가 내놓은 8K 초고해상도 카메라 한 대로 인물수만큼 개별 영상을 뽑아내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아이돌 가수 공연 때 5명의 가수가 춤추고 노래를 부른다면 이 AI 시스템은 영상 속의 여러 인물을 자동으로 추적을 하면서 따로 화면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AI 영상 편집 복원 기술은 방송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IBM의 왓슨은 동시에 18경기가 진행된 US 오픈의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히트를 쳤었죠. 멋진 득점 장면, 분중의 환호, 테니스 선수들의 움직임과 표정 등으로 주요 경기 장면을 극적으로 편집을 해서 순식간에 고품질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을 편집하는 동시에 자동으로 메타 데이터화해서 AI가 방송 영상 콘텐츠의 활용 가능성을 아주 비약적으로 높이는 데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BBC는 인공지능 미디어 프로덕션으로 AI 자동 편집 모델 에드를 활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광각 촬영된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적합한 이 카메라 앵글을 찾아서 자동화된 최적의 샷 프레임을 추출하고요. 여기서 알맞은 샷을 선택해서 영상을 편집합니다. 시청자들은 이전보다도 훨씬 깨끗한 화질의 영상 그리고 음성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AI 영상 복원 기술은 좋지 못한 화질을 깨끗하게 개선을 하기도 하고요. 과거 흑백 영상을 컬러로 복원해서 고화질의 방송 콘텐츠로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음악 전문 채널 엠넷의 AI 프로그램 다시 한번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는 고인이 된 가수들, 예를 들어서 김현식, 김광석, 신해철, 거북이의 리더 터틀맨 이런 분들을 AI 기술로 자연스럽게 복원을 해서 우리 앞에서 다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방송 제작 시스템에도 AI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방송 콘텐츠 제작에서부터 게임 맞춤형 방송 콘텐츠 생성에 이르기까지 AI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가져온 방송계의 혁명과 비슷하게 제작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데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광고계입니다. 챗GPT 열풍이 전 세계를 덮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도 챗GPT라든가 AI 기술을 활용한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들의 니즈 그리고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케팅, 또 새로운 브랜드 경험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추세입니다. 광고계에서는 멀티모달 AI 모델이 널리 중요하게 쓰이는데요. 멀티모달은 사람이 사고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각, 미각, 촉각, 후각, 텍스트까지 여러 가지 개념을 통합해서 이해하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고하는 AI를 말합니다. 기존의 AI는 남자가 말을 탄다라고 하면 AI는 탄다는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 얼마만한 크기인지도 모르고요. 어떤 모습으로 타는지도 몰랐습니다. 즉 데이터의 처리나 통계에 텍스트를 검색해서 보여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고를 할 수는 없었죠. 이 멀티모달 기술은 글만 보고 영상을 떠올릴 수 있고 이미지를 보고 글을 쓸 수 있는 것이죠. GPT-4 버전은 텍스트를 비디오로 변환하는 멀티모달 기술이 적용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고도화된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AI가 만들거나 보조한 광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외국의 한 식품 회사는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그림 우유 따르는 여인을 AI로 번영한 영상을 촬영해서 요구르트 제품 광고를 했는데요. 실제 그림에는 여성 한 명만 등장을 하지만 AI를 통해서 테이블 밑에 숨은 소년, 여성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과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저작권료가 들지 않는 그림이라 제작 비용이 아주 적게 들었다고 합니다.
한 아이스크림 회사는요, 새로운 맛의 아이스크림 홍보를 위해서 챗GPT에게 캐릭터를 주고 동화 표현을 써달라고 해서 그 동화를 가지고 광고를 제작했죠. 국내 한 통신사의 광고는 회사의 마케팅 직원이 AI를 활용해서 광고 제작을 한다는 스토리를 가졌는데요.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만든 광고라고 합니다. 광고 시나리오를 짜는 것은 챗GPT가 하고요. 광고 속의 모델이 만든 영상에는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이, 또 목소리 생성에는 광고 주인 이 통신사의 자체 음성 AI 기술이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광고 공개 한 달 만에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죠.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 시나리오 제작 과정이 챗GPT를 활용해서 단 4일 만에 끝났고요. 전체 작업 기간도 3분의 1로 줄었고요. 비용도 평균 광고 제작 비용의 4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AI로 만든 광고는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영상은 인공지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 광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말이죠. AI가 콘티를 짜고 음악을 만들고 가상 모델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광고의 과정에 사람이 언뜻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일자리가 무수히 사라지는 현실을 마주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AI를 이용한 방송이나 광고 제작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야에서 일하고자 할 때 나는 과연 대체 불가한 사람일까를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창조적 다기고용의 시대라고 합니다. 방송사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개인이 하는 시대입니다. 창의적인 인재들이 방송사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유튜브나 만들까 하는 상황이 지금입니다. 다만 방송사이든 1인 크리에이터이든 미래 일자리는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AI를 활용하면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열광할 만한 뭔가 한 끗이 다른 걸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미옥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AI 상상력의 벤치마킹, 영화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영화 아바타,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2009년에 1편이 제작되고 2022년에 2편, 물의 길이 공개되었는데요. 영화 관객들은 13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 13년이 걸릴만 하다는 평과 함께 찬사를 보냈었죠. 1편만 해도 환상적인 외계 행성과 외계인의 비주얼을 획기적인 CG 기술과 3D 기술로 구현을 해서 최상급의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었는데요. 또 다양한 미래 기술을 등장시켜서 관객들에게는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인문학적인 고민거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아바타를 보면서 이제 영화가 보여줄 수 없는 세상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영화 기술의 발전, 더 나아가서 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 올 로켓 촬영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실제로 사람의 모습과 구분이 안 가는 가상인간이 연기를 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정말 놀랍고도 대단한데요. 최초의 SF 영화로 평가를 받는 메트로폴리스라는 무성 영화를 만든 시점을 생각해 볼 때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1927년에 제작되었는데요. 사람과 흡사한 휴머노이드 로봇, 말하자면 AI도 등장을 합니다. 미래 도시와 로봇, 노동과 사회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블레이드 러너, 터미네이터,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수많은 SF 영화들이 이 영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100여 년 전에 AI라는 용어도 없던 시절, 사람은 순수한 상상력을 통해서 저런 영화를 만들었고요. 100년 후에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영화는 201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서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기계가 인간 작업에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대체할 수 있게 된 세상에 대한 고민은 여러 직종에서 지금도 계속 치열하게 논쟁 중인데요. 스스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AI가 단순 노무 이상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창작의 영역까지도 말이죠. 생각해보면 기술도 인간의 상상력에서 시작한 것이죠. 사진을 움직이게 할 수는 없을까? 이것이 영화이고요. 영화 기술 발전의 시작이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편은 현재 영화 영상 제작 분야에 활용이 되는 AI 기술입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 영상 합성 기술, 얼굴 인식 기술, 음성 합성 기술, 음성 인식 기술이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고 말하는 데에 따른 그 모든 동작과 소리를 영상에 담기 위한 기술들인데요. AI 기술을 통해서 이런 일들은 한결 더 수월해지고요. 그 품질도 훨씬 좋아지고 있습니다. 뉴욕대 영화학교 출신의 오스카 샤프하고요. 뉴욕대에서 AI 자연어 처리와 신경망을 연구한 로스 구딘이 공동 개발해서 나온 것이 바로 시나리오 전문 AI 벤자민입니다.
AI 작가 벤자민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시나리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스페이스 오디세이, 스타트랙 이런 수많은 영화의 시나리오를 제공하면서 계속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런 끝에 2016년 세계 최초로 AI가 시나리오를 쓴 9분 분량의 SF 영화 선스프링이 완성이 되면서 세상에 공개되었던 것이죠. 이후에도 이 스노우 게임 단편 영화 시나리오를 제작했는데요. 작품 수준은 계속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벤자민은 기존 시나리오를 각기 다른 인공지능 신경망으로 개별 문단, 문단 간의 조화, 전체 맥락 같은 세 가지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또 패턴을 학습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시나리오 구조와 작법을 익히는데요. 스스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수준 높은 시나리오를 쓰게 됩니다. 2020년에는 GPT-3 버전을 활용한 시나리오 대본을 미국의 체프먼 대학교 4학년 학생 2명이 만들어서요. 영화 방문 판매원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시작 20초 후에 여기서부터는 인공지능이 쓴 이야기입니다 라는 자막을 띄운 이후에 방문 판매원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보다 훨씬 뛰어난 버전이라는 GPT-4 버전이 나온 상황에서 영화 시나리오의 수준은 앞으로 훨씬 더 향상될 것이라고 봅니다. 잘 쓴 시나리오가 있다면 시각적 영상으로 또 잘 만들어야겠죠. 영화 아바타 1과 아바타 2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영화 기술의 발전은 또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과연 어떤 기술들이 쓰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애널리틱스 인사이트는 AI, AR, VR이 아바타2 제작에 영향을 끼친 5가지 방식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아바타2의 기술 활약상을 상세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특수효과를 맡은 웨타와 더불어서 AI와 머신러닝, AR, VR 기술을 전격적으로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감독은 영화 제작에서 AI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을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은 그래픽을 뛰어넘어서 플롯과 연기, 또 촬영의 효율에도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카메론 감독이 아바타2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5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화 스크립트 분석입니다. AI는 특수효과뿐만 아니라 영화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AI 알고리즘은 스토리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양한 스토리텔링 방식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애널리틱스 인사이트는 아바타와 같이 시각 효과의 비중이 큰 영화에서는 스토리를 세심하게 분석하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장면의 추가입니다. 영화의 편집이 마무리될 때까지 스토리가 추가되는 것은 늘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요. 또한 특정 장면의 대사를 고친다거나 연기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립싱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화면을 전환한다거나 포커스를 다른 쪽에 맞추는 식으로 이것을 해결했지만 카메론 감독은 AI 기술로 새로운 장면을 생성을 하고 입모양이나 얼굴을 기존 영상에 덮어 씌우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세 번째는 VR 기술입니다.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물속 장면을 실감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연기하는 사람들까지도 몰입감이 있어야 하는데요. 제작진과 배우들은 VR 헤드셋을 착용을 하고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면서 연기를 펼쳤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AR 기술입니다. 사람의 시야에 컴퓨터 그래픽 화면을 보여주는 기술이 VR이라면 AR은 눈으로 보는 실제 세상의 광경에 부가 정보를 얹어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아바타2 판도라 행성은 전형적인 AR의 산물인데요.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복잡한 구조의 생명체를 등장시키면서 사실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AR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션 캡처입니다. 제작팀이 퍼포먼스 캡터라고 부른 이 기술에도 AI의 역할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신체와 감정, 표정 연기, 눈빛 등을 모두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중장비가 필요하지만 아바타 제작진들은 머신러닝을 실시한 AI로 이것을 대체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AI는 단순 캡처를 넘어서서 스토리 진행에 따른 연기의 속도, 예측성, 임팩트 등을 분석하고 연기를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AI는 이렇게 영화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CG와 시각 특수효과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AI 도구로 해결하게 되었죠. 영화 아이리시맨은 디에이징 효과를 통해서 배우의 젊은 시절 모습을 자연스럽게 재현을 하고 있는데요. 로버트 드니로, 알파치노, 조페시 이 3명의 배우 얼굴을 가지고 30대에서 80대까지 무려 50년 동안의 변모하는 모습을 실제처럼 생생하게 구현해냈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기반의 시각 특수효과 기술인 페이스 파인더를 활용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머릿속에 꼭 영상으로 구현하고 싶은 장면이 있어도 돈과 기술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많은 영화인들에게는 AI 기술이 탑재된 도구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만들기 위한 AI 도구의 활용은 또 다른 창의력을 필요로 합니다. AI는 많은 것이 준비되었지만 거기서 차별화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것은 결국 사람이니까요.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현재 영화 산업도 큰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영화의 기획에서부터 제작, 마케팅, 배포까지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첫째, 플랫폼의 변화입니다. 유료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인 OTT 서비스의 열풍은 영화 개봉에 대한 인식도 바꿨습니다. OTT는 오버 더 탑 미디어 서비스의 줄임말인데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 영화, 교육 같은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첫 주자가 바로 넷플릭스인데요. 1997년 미국에서 DVD 대여 사업으로 출발해서 2010년부터 유료 인터넷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제까지 영화를 감상하는 고객의 경험을 완전히 바꿔주었습니다. 고객 맞춤 AI 알고리즘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개개인의 취향에 맞춘 콘텐츠를 추천하고요. 만족도를 높인 점도 주요했습니다. 또 코로나19라는 넷플릭스로서는 정말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는 글로벌 환경의 변화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에도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같은 후발주자가 있고요. 국내에도 OTT 서비스가 있지만 넷플릭스의 아성을 무너뜨리기는 당분간은 어려워 보입니다. 둘째로는 고객 경험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플랫폼의 변화와도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극장용 영화의 경쟁자는 다른 극장용 영화가 아니라 이제는 소비자의 시청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 팬데믹을 거치면서 소비자의 시청 습관이 크게 바뀐 것이죠. 팬데믹 이전에 개봉한 겨울왕국2는 극장 상영 초반부터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개봉한 엘리멘탈은 극장에서 서서히 입소문이 나다가 디즈니 플러스에 개봉하면서 올해 시청시간 1위에 오르고 구독자를 크게 늘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가족 관객들은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애니메이션을 관람하는 쪽으로 소비 습관이 변했습니다. 가정용 모니터의 해상도 역시도 빠르게 발전한 것이 극장으로 가는 발걸음을 뜸하게 했습니다. 해상도는 계속 단계를 밟으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객들의 경험이 화질에 대해서도 눈이 매우 높아진 것이죠. AI 기술로 각 고객들의 수신 환경이라든가 수신 디바이스에 따라서 최적의 화면 사이즈 그리고 품질로 자동 변환해서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니까 고객도 화질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AI 기술을 활용한 제작 환경의 변화입니다. 시나리오부터 촬영, 편집, 특수효과,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헐리우드는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영화 제작의 AI 활용은 더욱더 적극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 기획과 제작 부분은 이야기했으니까 마케팅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IBM의 인공지능 왓슨은 SF 영화 모건의 예고편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IBM은 100여 편의 공포 영화 트레일러를 미리 학습을 시켰고요. 왓슨은 관객의 긴장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10가지 정도의 장면을 출연했습니다. 내용은 물론이고 음악, 음향 효과까지 관객들이 무서울 만한 장면들이었죠. 이후에 사람 편집자가 다소 손을 보긴 했지만 왓슨은 열흘, 길게는 한 달 걸리는 작업을 24시간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디즈니의 푸베스라는 이름의 AI는 관람객의 표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영화에 대한 평점을 매기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푸베스는 영화 상영과 동시에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관람객들의 표정을 평가하고 감정 상태를 유추합니다. 실제로 디즈니는 빅히어로, 정글북,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같은 영화를 상영하면서 관객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표정을 분석했는데요. 푸베스는 초반 몇 분의 분석만으로도 관람객들이 전체적인 영화평을 어떻게 내릴지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사회 때 적용하면 영화 흥행의 여부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AI는 사람이 분간할 수 없는 수준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영화 전체에 대한 평가, 흥행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기도 하다 보니까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엔 헐리우드를 뒤흔든 63년 만에 작가와 배우 조합 동반 파업이 있었습니다. 작가협회는 AI 기술이 작가들의 작품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항상 열광을 하지만 AI가 만든 시나리오 역시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건 그래도 AI보다 사람이 더 빠르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놀라운 AI 기술을 바라보며 어쩌면 1인 제작 영화가 나올 날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제작을 수월하게 하는 AI 도구가 크리에이터들의 손에서 어떤 마법과 같은 작품을 만들어낼지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슈퍼 개인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AI 도구를 이용한 슈퍼 개인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미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AI가 보여주는 지금과 여기, 전시와 공연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004년에 개봉된 영화 아이로봇에는 로봇을 불신하는 스푸너 형사가 나옵니다. 스푸너가 AI 로봇 써니에게 로봇이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어? 로봇이 빈 캔버스에 걸작을 그려낼 수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AI 로봇은 너는? 이라고 반문을 하게 되고요. 주인공은 말문이 막히죠. 이 영화가 나온 2004년만 하더라도 예술의 영역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는 것을 자신하는 부분인데요. 각종 산업에 도입이 돼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는 AI가 이제는 문화예술 분야에도 도입이 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낳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술과 창작의 부분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 아닌가 하는 질문은 요요합니다. AI 화가가 그린 그림은 예술 작품인가 아니면 예술 작품이 아닌가 이런 문제부터 아직 AI가 내놓은 창작물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사람의 호기심과 체험해보고 싶은 본능은 AI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보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AI 예술가들의 활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연과 전시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계는 어떻게 AI를 이용하고 있을까요? 한때 현장 중심의 공연계에서는 AI 활용이 어렵다 이런 말이 나왔었다는데요. 그런 말이 언제 있었나 싶게 이제는 공연계에서도 발빠르게 AI를 활용한 다양한 공연들을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AI 음악가입니다. 국내에서 AI가 만든 음악을 무대에 올린 공연이 있었는데요. 인공지능 융합 콘서트는 국내 최초의 AI 작곡가 이봄이 작곡한 곡과 사람이 만든 클래식 곡을 각각 연주해서 어떤 곡이 인공지능이 만든 곡인지 맞춰보는 콘서트였습니다. 피지컬 띵킹 플러스 AI 콘서트는 사람과 AI가 함께 만들어낸 작품으로 한 공연이었어요. 챗 GPT에게 탄생, 연결, 여행자 이런 특정한 키워드를 주고 한 사람의 인생과 AI의 탄생을 엮은 짧은 이야기를 써달라고 주문을 해서 AI를 활용한 음악가 안무를 선보였었죠. 또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글로벌 프로젝트 4개 2050 잃어버린 계절은 AI가 기후변화 데이터를 근거로 편곡한 비발디의 사계 2050년 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발디의 사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계절을 알리는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가 사라지고요. 황폐하고 음울한 불협화음으로 곡을 이끌어 나갑니다. 또 AI 지휘자도 있는데요. 로봇 에버6입니다. 몸에 센서를 달아서 인체 움직임을 그대로 디지털로 옮기는 것을 모션 캡처라고 하는데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제작한 에버6는 사람 지휘자의 동작을 모션 캡처한 로봇입니다. 국립국악강연악단 공연에서 두 곡을 홀로 지휘를 했습니다. 에버6는 기존에 주어진 악보에 따라서 연주자들이 연주를 시작하도록 지시를 한다거나 생여림에 따라서 지휘봉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악보를 정확하게 연주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공연 중에 연주자들과 실시간 소통을 한다거나 또 예측할 수 없는 무대 상황을 통제하기는 아직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다음은 AI 극작가입니다. 대학로 소극장에서 공연된 연극 파포스는요. AI 작가 시아의 시쓰기 알고리즘으로 탄생한 아무것도 세지 않았다, 슈레딩거 텍스트, 불가이한 공식, 주사위가 필요한 순간 이런 시들을 20편 정도로 모아서 극화한 작품이에요. 실험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구글 딥마인드는 아예 영화나 연극 각본을 공동 집필해주는 AI 드라마 트론을 만들었는데요. 사전에 훈련된 기존 대규모 언어 모델로 길고 일관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략한 스토리 요약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입력하면 타이틀이라든가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 장면 플롯과 장면 전환 포인트, 무대에 대한 설정, 몇 가지의 대사를 생성해서 각본 작성이라든가 편집에 대한 힌트를 인간 작가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드라마 트론은 모든 글의 프로세스에 대응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복잡하고 다층적인 스토리를 전적으로 완성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인간 작가 글쓰기 작업을 보조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간 작가가 각본을 쓰면 그것에 대한 세부 설정, 그리고 장면 전환 포인트 같은 것을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주요한 점은 다른 사람이 쓴 시나리오를 학습한 AI이기 때문에 내용이라든가 대사를 그대로 출력할 수 있기에 사람이 꼼꼼히 표절 여부를 살피면서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AI 작가입니다.
미술계에서 AI의 화력은 두드러집니다. 구글은 알파고 쇼크가 있던 2016년 그림 그리는 AI 딥드림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AI 화가의 예술적인 시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딥드림은 추상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사용했는데요. 기존에 학습한 명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11명의 프로그램 엔지니어가 AI 프로그램에 개입을 해서 빈센트 반 고의 작품을 재현했습니다. 딥드림이 그린 추상화 29점은 그해 샌프란시스코 미술 경매에서 총 9만 7천 달러에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또 MS와 렘브란트 미술관, 네덜란드의 과학자들이 만든 AI 화가 더 넥스트 렘브란트는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렘브란트의 작품 346점을 분석을 하고요. 확보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렘브란트 특유의 화풍을 재현을 해주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물감이 만들어내는 요절까지도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것입니다. 유화 물감이 표현한 표면 질감까지 완벽한 재현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2017년에는 더 진을 보한 AI 그림 프로그램 아이칸이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러터즈대 예술인공지능연구소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의 개입이 없이 독자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AI 프로그램인데요. 미술 분야에 적합하게 개량한 창조적 적대 신경망이라는 새로운 자체 개발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해서 유명 작가들이 물감을 쓰는 스타일이라든가 전묘법 같은 기존의 독특한 표현 형식까지도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관람객들은 작품이 심오하다, 작품이 영감을 준다고 답변을 했고요. AI 작품이라는 말을 듣고는 다들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사실 AI 작가는 다른 분야보다도 역사가 있는데요. 화가이자 예일대 교수인 헤럴드 코엔이 1973년에 공개한 AI 아론도 놀랍습니다. 아론은 진화를 계속 거듭해서 1980년대에는 3D 공간에서 물체나 사람을 배치하고요. 1990년대에는 직접 그림을 그리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작품들은 1986년 코엔의 기증으로 영국의 테이트 미술관에 소장되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소장가의 손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가 이런 AI를 개발하게 된 것은 자신이 1960년대 영국을 대표하는 화가였던 경험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아론은 무작위의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이 된 것이 아니라 한 예술가의 특정한 인지체계를 계속 전수받았다는 독특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AI로 미술품을 복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예술가에게는 영감과 발상의 전환, 새로운 예술의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겁니다. AI는 아직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부분에서는 특히 공연 분야에선 조력자 수준인 경우가 많은데요. 혹은 작품의 전면에 나서더라도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서 여전히 무대는 인간의 영역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창작과 예술 측면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활용할지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문화예술계가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실감 콘텐츠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AR, VR, 홀로그램 같은 기술을 통해서 작품이나 콘텐츠를 즐기는 부분을 다채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자사의 아티스트들 공연에 이런 기법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룹 슈퍼엠은 2020년 비욘드 라이브 온라인 콘서트인 언택트 무대에서 신곡 호랑이를 발표하면서 실제 호랑이가 등장하는 듯한 아주 역동적인 실감 콘텐츠 공연을 펼쳐서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카메라 워킹과 실제 공간이 연동이 되는 AR 합성 기술을 도입해서 기존의 오프라인 콘서트에서 접하지 못했던 실시간 3D 그래픽이 구현이 됐습니다. 방탄소년단도 2020년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일명 방방콘을 실감 콘텐츠 기술을 접목해서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실감 콘텐츠 기술로 4개와 6개의 대형 무대를 오가면서 공연하는 장면, 또 증강현실, 확장현실, 홀로그램을 도입한 초실감 화질의 비대면 콘서트를 진행을 해서 무려 107개국에서 동시 접속자만으로도 75만 건, 그래서 이것이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대중문화 공연계는 홀로그램 콘텐츠, 상호작용하는 콘텐츠, AR 기술을 접목한 K-팝 스토리텔링, 360도 무대같이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컬처 테크놀로지 연구에 지금 한창입니다. 이외에도 뮤지컬이라든가 연주회, 연극 같은 다양한 공연 무대에서 실감 영상 기술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인공지능 홀로그램 콘서트는 전 세계에 있는 6개국 14개의 도시에서 개최되었고요. 국내 예술의 전당 홀로그램 전용관에서는 조수미 홀로그램 미니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또 마이클 잭슨, 재즈 가수 빌리 홀리데이가 홀로그램으로 부활해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다만 세상을 떠난 스타의 경우에는 이치의 권리 측면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거론할 수 있고요. 스타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그가 원했는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홀로그램 콘서트의 사업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은 전시관이나 미술관에서의 활용도가 높은데요. 대표적으로 문화유산을 디지털 영상화하는 작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디지털 실감 영상관을 개관을 하면서 정조대왕의 화성 행차 기록가를 파노라마 스크린에 영상으로 복원했습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도 VR 기술로 청동기 시대의 집을 복원을 했고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중세 수도원을 VR 콘텐츠로 제작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은 디테일이 떨어지면 보는 맛이 적어지는데요. AI는 이런 부분을 잡아줄 수가 있고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이 분야의 유지라든가 또 보수, 보완이 편해지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가상현실은 미술관도 변신시키고 있습니다. 버추얼 뮤지엄, 곧 가상미술관이 탄생하고 있는데요. 멀티미디어 기술과 AI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새로운 형태의 미술관을 의미합니다. 가상미술관은 웹의 등장과 진화에 따라서 역할과 기능이 변하고 있습니다. 1세대는 온라인상에서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홍보 기능에 한정이 되어 있었죠. 2세대는 미술관과 방문객 간의 기초적인 소통, 상호작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3세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가상미술관 시대인데요. 시간 그리고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문객 중심 접근으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요. 상호작용성이 훨씬 강화되고 있습니다. 구글 아트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 있는 40개 이상 미술관에 소장된 4만 점 이상의 작품을 고해상도 이미지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제 미술관을 걸어다니는 것처럼 360도 회전하면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가상미술관에 기기와 기술이 더해지면서 몰입형 감상도 가능해지는데요. 미국 피츠버그의 달리 미술관은 가상현실 헤드셋을 끼고요. 달리의 그림에 갇히는 몰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림 안으로 들어가서 3D 경험을 하는 것이죠. 앞으로 디지털 기술을 통한 미술관 산업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미술계는 어느 분야보다도 AI의 작품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는 곳입니다. 아론처럼 그림을 생성하는 AI가 일찍부터 있었고요. 다채롭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AI가 만든 미술 작품을 과연 예술품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아직 AI의 작품을 예술 작품과 같은 반열에 놓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고유의 창조성에 따른 새로운 창작품이 아니라 인간이 제공한 정보의 새로운 조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창의성도 결국 성장하면서 습득한 수많은 정보의 조합물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AI 기반의 작품을 전산 예술로 평가하면서 새로운 장르 개척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창조적인 예술 작품이냐 아니냐 이런 여부를 떠나서 AI 작품이 새로운 장르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진이 등장했을 때 화가, 회화는 쇠퇴한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회화는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요. 사진은 현대 미술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말이죠.
AI 아트가 신선한 예술적 체험을 풍성하게 안길 수 있다면 AI를 활용해서 활발한 미술 활동을 펼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이 그림은 AI 작가와 예술가가 독도를 주제로 함께 만든 작품인데요. 전문 기업인 펄스나인에서 자체 개발한 AI 예술가 이매진 AI하고요. 극사실주의 화가 두 민 작가가 함께 그린 겁니다. 수면을 경계로 해서 지상의 독도는 주민 작가가 서양화 화법으로 표현을 하고요. 수면에 비치는 독도는 이매진 AI가 동양화 기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작업을 보면요. 결국 AI와 예술가는 경쟁이 아니라 상생과 공존의 관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AI가 예술가의 노동력을 대신하고 예술가의 창조적인 지능을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의 탄생을 기대해봅니다. 이 그림은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디지털 아트 부문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게임 디자이너 제임스 앨런이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를 사용해서 그렸다고 하는데요. 제임스 앨런은 텍스트 명령어를 입력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요. 포토샵으로 해당 이미지의 디테일을 높였고요. 해상도를 높여주는 기가픽셀 AI로 이미지를 출력해서 이렇게 완성하기까지 모두 80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이런 완성도로 마칠 때까지 그 공들인 시간만 생각해도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AI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우리의 창의력과 성실함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성실함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차에 반갑게 만나요.